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과 광주, 전북 지역에서 첫 델타 변이 확진자가 나왔고 지난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엑스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참여 선언 시기를 6월 27일보다 늦춰 6월 말에서 7월 초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경선 일정은 당대표의 권한이라며 경선 연기 찬성파한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권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촛불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6번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13살 여중생이 계모에게 맞아 숨졌습니다. 신고 당시 아이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는데 계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망 전날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 벤츠 운전자가 승객이 타고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차 기어를 주행으로 해놓고 잠들어 있었는데 마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 관찰 대상자인 20대 남성이 또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강제추행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모텔에서 여성에게 해열 진통제 여러 알을 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더 전파력이 강력해지고 증상도 심해진 게 델타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빠른 나라에서도 이 델타 변이에 감염자가 많아서 확인을 해보니 아예 백신 접종을 안 했거나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들이 주로 감염이 돼 있었습니다. 결국 델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먼저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광주에서 처음으로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북에서도 델타 변이가 오늘만 4건 추가 검출됐습니다. 일주일 통계에서도 지난 13일부터 주요 변이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는 35명이었고 이 중 국내 감염은 19명입니다. 19명 중 인천 집단 감염이 12건, 전남 한평이 3건이고 서울 2건, 경기 1건, 경북 1건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은 1.6배, 입원율은 2.2배 높습니다. 1차 백신 접종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나흘 새 40명대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 중 27명은 지역사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검역 관문도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병상 계획을 마련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변이 확산을 막는 수단은 현재 백신 접종뿐입니다. 백신으로서 물론 예방 가능하긴 하지만 1차 접종만으로는 30% 정도의 예방 효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2차 접종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백신까지 접종 차례가 오면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전 세계 80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역 실내 마스크 의무를 없앤 이스라엘은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인도에서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더 감염력이 강력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던 델타 변이의 진원지 인도. 백신 접종 확대로 감염자가 5만 명대로 떨어졌지만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추가 돌연 변이 격인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발견된 겁니다. भारत में इसके 22 मामले अभी तक मिले। अभी इसको वेरिएंट ऑफ इंटरेस्ट की श्रेणी में रखा गया है और वेरिएंट ऑफ कंसर्न की श्रेणी में ये नहीं है. 델타 변이는 우세종인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감염력이 60%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델타 플러스는 베타와 감마 변이의 특징까지 갖고 있어 전파력이 더 세고 백신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선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감염자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와이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imilar to the situation in the UK,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to our attempt to eliminate COVID-19.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을 다음 달 19일로 연기한 영국에선 신규 확진자 가운데 무려 90%가 델타 감염자이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접종률 63%를 넘었지만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방역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빠르게 퍼지는 델타 변이가 앞으로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올가을 새로운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아와 청소년에게만 나타났던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른바 어린이 괴질이 성인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말 진단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린이 환자만 보고를 받아서라고 하네요. 강재문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에게 주로 발견돼 어린이 괴질이라 불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성인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국내 첫 성인 환자입니다. 38세 남성으로 지난 3월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후 4월 말 다기관 염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전 닷새 동안 지속된 복통과 발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누우면 숨이 차 앉아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병행한 끝에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었고 입원 13일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보통 폐 합병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폐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른 장기들에 영향이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장염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데 계속 치료가 안 되고 환자가 계속 나빠지면서 쇼크가 오면. 방역당국은 이번 사례는 담당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학계에 보고한 사례고 성인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성인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해 4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의심 사례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5월부터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대다수 10세 이후의 소아청소년이었고 호흡곤란과 고열 등의 증상을 동반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어섰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얼마 안 남았죠. 확진자는 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유성구의 한 교회입니다. 교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관련 확진자가 6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A씨의 남편은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까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다른 교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확진자에서 전파력이 강한 알파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0일까지 1.5단계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의 영업시간을 23시부터 05시까지 제한합니다. 주춤하던 확산세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1명이 늘어난 645명을 기록했는데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건 약 2주 만입니다. 7월 중순까지는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장시간 식사 모임은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증폭되면서 시민단체가 X파일의 최초 작성자와 이를 언급해 주목받게 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X파일의 여파가 너무 커서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네거티브 대응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최초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X파일에 윤 전 총장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아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X파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엑스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엑스파일을 작성하여 배포했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통해 엑스파일의 작성 경위 등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그동안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맡아온 손경식 변호사와 변호사 출신인 최지연 부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 엑스파일 악재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엑스파일 출처를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을 겨냥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다시 야권에 화살을 돌린 겁니다. 홍 의원은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며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을 최초로 언급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은 엑스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파일 출처로 야권을 지목했습니다. 송 대표는 야당 내부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 배우자 검증은 조국 전 장관 수사보다 더 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성철 씨는 명예훼손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니 본인이 직접 공개하시고 국민들 앞에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엑스파일을 본 적도 없다면서도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하며 검증을 피해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윤 전 총장을 저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표가 엑스파일의 출처를 야권으로 돌린 건 구태의연한 선동 정치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까지 특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출처를 두고 여야가 폭탄 돌리기에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7일로 알려진 정치선언 발표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모 사건 선고 공판이 7월 초라 이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부인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이 이동훈 전 대변인이 제시했던 오는 27일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선언을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하는 안을 조율 중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27일이 휴일인데다 최근 엑스파일 논란에 7월 2일로 예정된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감안해 일정을 확정지을 전망입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현재 정치참여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차후 민심 행보를 위해 방문할 장소와 만날 인사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해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 부인이 내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윤 전 총장이 초조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을 재촉하기보다 본인에게 논란을 해결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적극 대응을 하든 무시하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광화문 이마빌딩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리는 것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현재 5명 내외인 참모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대선 출마설이 도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광주 방문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최 원장이 개헌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개헌을 핑계로 뭉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최재형 감사원장은 광주 보훈요양원과 감사원 광주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원장 측 관계자는 대권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광주 방문이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선 결단의 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원장의 부친은 아들의 대권 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여야를 막론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원장이 임기 5년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도 잇따라 개헌을 주장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은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 주류와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 일부가 손잡고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을 연기할지 말지를 모레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용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와 관련해 대표한테 권한을 안 줄 거면 당대표를 왜 뽑았냐고까지 했죠.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경선 연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경선 연기 찬성파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민주당은 대선 준비를 위한 당무위를 열어 선관위원장에 5선의 이상민 의원을 임명했는데 경선 일정을 서둘러 정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여러 당무위원들께서 경선 일정 관련해서는 최고위에서 좀 신속하게 결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요청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의원총회를 요구했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번엔 당무위 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가 소집되고 경선 연기를 의결하면 송 대표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계 의원은 최고위에서 당무위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대표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원팀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며 내부 수습에 나섰지만 개파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재적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번엔 여권 대선 주자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젠 아군, 적군도 헛갈리게 된 거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영입돼 당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유튜브 중계 방식으로 사람이 높은 세상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낮 시간대였지만 실시간 시청자만 1만 명을 넘겨 두터운 강성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이른바 꽁 잡는 매 전략이나 강성 목소리가 되레 외연 확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잡으려고 하는 게 꽁은 맞는지 본인이 매는 맞는지 이거는 더 증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 전 장관은 언론이 짠 프레임일 뿐이라며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등 진실의 시간이 왔다고 받아쳤습니다. 추윤 갈등 프레임 속에서 저 혼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이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인 거죠. 지금은 진실의 시간이 온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야권 후보로 인식됐던 김동연 전 부총리가 또 다른 여권의 대선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김 전 부총리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여권에 애정이 있어 야권으로 가진 않는다고 했다며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13살 여중생이 계모에게 맞아 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날 밤 계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의붓딸을 심하게 때렸고 놀란 아빠가 급히 달려왔지만 아이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아파트 현관 밖으로 급하게 뛰어나오고 축 늘어진 아이를 낳은 아빠가 구급차로 들어갑니다. 사경을 헤매다 병원으로 향한 13살 여중생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복수가 차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모는 전날 밤 의붓딸을 폭행했습니다. 부부 간의 별거 중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계모는 의붓딸 외에 의붓아들, 남편과 낳은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얼마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싸우는 소리가 났다.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평소에. 평소 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또래보다 왜소해 걱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입원을 하고 난 후부터 엄청 말라서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경찰은 의붓딸과 그 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맨정신이 아니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음주운전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차하려던 택시가 뒤편에서 추돌하는 검은색 벤츠 차량에 부딪혀 밀려납니다. 사고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벤츠 차량 수색을 시작합니다. 119 차 오고 경찰들 몇 명 오고 저는 이제 술 먹는 줄 알고 택시를 가봤으니까. 당시 택시에는 승객도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운전자와 승객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남성은 기어도 주행으로 놓아둔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으로 확인됐는데 남성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쉬고 있던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고 그 뒤에 경찰서로 임의 동행됐습니다. 차량 안에선 주사기 몇 개가 발견됐고 소변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여성인 척 남자아이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알몸을 촬영,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유포시키거나 심지어 직접 만나서 성추행까지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6살 최찬욱입니다. 최 씨가 보관하고 있던 성착취물은 무려 6,900여 개에 달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 사진 첩안에 남자아이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이 가득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에 구속된 26살 최찬욱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압수한 성착취물만 6,900여 개에 달합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원 만장일치로 최찬욱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최 씨는 해외 SNS 계정 30개를 만들어 남자아이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습니다.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거나 만나주겠다고 속인 다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전송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에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67명입니다. 이 중 3명은 성추행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강간, 강제 추행 같은 범행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연락처 223개를 확인하고 여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때 최찬욱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조국 부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그 일러스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 일러스트 화면이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한 매체가 그제 보도했던 성매매 요인의 지갑을 턴 3인조라는 기사에서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가 사용이 됐는데요. 앞에 있는 모자를 쓴 여성은 조민 씨 사진 모습과 거의 같고 그러네요. 뒤에 보이는 백팩을 맨 남성은 조 전 장관을 연상시키죠. 실제로 이 일러스트는 지난 2월 27일 같은 매체에 실렸던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칼럼에 사용이 됐던 거라고 합니다. 아니 내용이 판약이 다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해당 매체는 일단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일러스트를 발견하고 오늘 SNS에서 직접 항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매체의 해명에 따르면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그리고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과거의 일러스트를 다시 활용하는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조 전 장관 부녀와 독자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준석 글씨체, 이번에 또 뭐 문제가 된 겁니까? 네, 논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화제를 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요. 다시 찾아뵙습니다. 아픔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더 노력하고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닌 글씨체가 관심을 모았는데 최근 다른 방명록에 남겼던 글씨보다 좀 더 또렷하게 또 정자로 다듬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섭니다. 이 대표의 글씨체를 두고 디지털 세대의 글씨체는 다 이러느냐? 라는 등의 비판이 있었던 걸 의식했던 건지 오늘은 좀 더 글씨를 또박또박 쓴 것 같습니다. 예, 뭐 무심한 척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나 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쿠팡이츠 불판 운동. 불매 운동은 압니다. 근데 불판 운동은 뭡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불판 운동인데요. 판매를 하는 사람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인 거죠. 이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쿠팡이츠로 더 이상 물건을 팔지 않겠다라는 불판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에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쿠팡이츠 탈퇴를 인정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쿠팡이츠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과 안일한 태도, 또 쿠팡이츠 리뷰 테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주로 진상 고객의 횡포에도 쿠팡이츠가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고객으로부터 집요한 항의를 받던 자영업자가 쿠팡이츠와 통화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진상 고객이 과도하게 환불을 요구하거나 리뷰로 테러를 하는 경우에도 쿠팡이츠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쿠팡이츠에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쿠팡이츠 입장에서는 판매자들도 고객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관등 성명, 군대 얘기입니까? 군대는 아니고요. 네. 경찰관들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요. 경찰이 앞으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시민들 앞에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인데요. 권익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점에서 종업원과 A씨가 시비가 붙은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가 경찰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관이 이름은 밝히지 않고 소속만 밝혔다고 합니다. A씨는 결국 경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에 민원을 냈고요. 권익위는 이런 경우에 경찰관은 성명 또한 밝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출동을 하자마자 무조건 관등 성명을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공무수행차 출동한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때 밝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관련 내용입니다. 자위대 표기 논란. 또 뭐 독도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자위대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도에 일본식 표기죠. 다케시마라고 적어놓고 그 옆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토 분쟁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영상은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연합훈련, 그리고 미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의 합동훈련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외교부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에 항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집요합니다. 일본 대단합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한백 기자 함께했습니다. 여성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고 성추행을 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보호관찰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죠. 김모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경찰관들이 반대쪽 골목으로 향합니다. 약 20분 뒤 경찰관들이 다시 돌아오고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지난 1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고 추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모텔 로비에서 떨고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남성과 분리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방 안에서는 텅 빈 타이레놀 한 병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 먹었어요. 맨 처음에 새 거였는지 모르지만 한 통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전부 다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남성은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은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렇게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매년 7% 수준입니다. 충분하게 충원할 수 없으니까 저소자에 대한 어떤 분류 심사 기능이 강화되고 공학과 전문화되어야 되겠죠. 가석방 시켰을 때 재범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제대로 평가해서.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공무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용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중국인 한 명이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7km 떨어진 서구의 한 아파트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1km 추적 끝에 이곳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인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긴 만취 상태. 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였습니다. 경찰은 외교관 신분으로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귀가 조치했습니다. 관련 외교부에 저희들이 의뢰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혈심 받고 그에 따른 조치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영사는 중국인 유학생의 사고를 처리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며 공무상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인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공무 중 발생한 일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들 법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지. 지난 4월에도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중국인 여성이 옷가게 점원을 폭행해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사 부인은 면책 특권을 일부 포기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MBN 뉴스 정철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따릉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죠. 말 그대로 자전거만 다니라고 만든 전용 도로지만 이곳에서 오토바이는 물론 버스와 택시도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옆 비좁은 인도로 따릉이 운전자가 지나갑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지만 쌩쌩 달리는 차들 때문에 자전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차선을 그냥 같이 따라서 달리다 보니까 좀 위협감이 많이 느껴지고 좀 그렇습니다.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거나 공사장에 가로막혀 길이 중간에 끊긴 곳도 있습니다. 따릉이가 많이 오가는 서울 여의도 일대. 오토바이가 버젓이 자전거 전용 차로를 차지하고 자전거 뒤를 바짝 따라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와 뒤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새로 생긴 청계천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맞닿을 뻔하고 신호가 바뀔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차를 피해 다니기 일쑤입니다.
여기도 계속 그래요. 자전거 도로가 있긴 해도 그 보도블럭 같은 거 연석이 높으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계속 뭐 신호 걸리고 하니까 좀 위험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지난 한 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 건수는 8,200여 건에 달하는데 이 중 116명이 숨졌습니다. 전용 차로를 침범하는 차량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사실상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로에다 자전거 차로를 신설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좀 어느 정도 자전거 대수가 좀 양이 좀 된다라고 하면 자전거 전용 신호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게 맞지. 자전거 운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위험천만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과거사 진상조사 등 해결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외연 확장에 나선 거죠. 또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당내 대권주자 관리에도 나섰는데요. 이런 이준석 대표의 영향 때문일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야권 대선주자 2위를 차지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취임 첫날 광주를 찾아 5.18 단체를 만나며 호남과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번에는 제주를 찾아 4.3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와 보상 문제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억울한 분이 없도록 왜곡된 역사의 평가를 받는 분이 없도록. 이 대표는 전날 서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원 지사와 함께 친환경 킥보드를 타는 등 이틀 연속으로 당내 대선주자 힘실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주의 향토 스타트업이니까 이런 요새 트렌드에 맞는 정말 개념 있는 가치 소비잖아요. 맞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충전한. 이런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개혁 보수를 강조하며 정치적 봉지의 길을 걸어왔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야권 주자로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35.4%에 이어 14.4% 지지를 얻어 대선 출마 공식화 이후 최고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한 겁니다. 한편 이 대표는 경쟁률 141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당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에 내일 직접 압박 면접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부터 허점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어버리겠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가해자의 이 메시지를 사과 메시지로 해석했다고 하거든요. 아직 입건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거죠.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접수된 후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 군사경찰은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은 물론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관이 피의자가 보낸 문자를 사과 메시지로 인식했던 것 같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로 해석했다는 메시지는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으로 사과가 아닌 협박성 메시지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장 중사는 해당 메시지가 문제가 돼 강제추행 치상 혐의뿐 아니라 보복 협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군사경찰이 처음부터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서욱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최초 보고에는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돼 있었다며
보강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엇갈려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스웨덴의 작은 마을 알메달렌에서는 매년 7월 정치 박람회가 열립니다. 8일 동안 국회에 의석이 있는 모든 정당에 참여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죠. 골목 곳곳에서는 전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정치인 등과 토론을 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웁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 교수는 책 알마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에서 정치의 새로운 틀을 세우려면 능력 있는 청년 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죠. 그럼 우리 정치는 어떨까요? 36살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얼굴이 되면서 청년 정치가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년 비서관에 대학생을 임명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 특임 장관직 신설까지 제안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막상 청년 정치의 주역인 20, 30대는 정치권의 이런 구애에 시큰둥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 한탄을 쏟아내는 청년들은 4.7 보궐선거 결과와 이 대표 돌풍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이 급한 김에 청년 마케팅을 또다시 꺼내든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MZ세대는 상실의 세대라고 강조합니다. 뭘 상실했다는 걸까요? 바로 꿈과 희망입니다. 청년들은 문의가 아닌 진짜 청년 정치를 통해 그들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기득권 정치 세력은 진짜가 아닌 문의만 갖춘 청년 정치를 선택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패스해 5급이 되고 30년을 근무해도 2급 공무원이 될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대학생을 1급 공무원, 청와대 비서관에 세운 것에도 반기는 게 아닌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탄소에 따른 부담, 복지라는 이름의 온갖 지원으로 생기는 부담은 미래 세대에 다 떠넘기면서 신용일 뿐이라는 거죠.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 게으른 정의에서 기성 정치 전력이 청년들 중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개인을 골라 특혜성 자리를 마련해주는 지금의 청년 정치는 기성 정치의 식민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꿈이 멈추는 순간 곧바로 늙음은 시작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무늬만 청년 정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전국민 지원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원은 안 된다 선을 그었지만 여당은 보편 지원을 압박하고 김부겸 총리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는 모양새거든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다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선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피해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 이어 현재 편성하고 있는 추경안의 규모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최대 35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의 설명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여당 쪽에선 즉각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효과가 좋았던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며 홍 부총리를 향해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전국민 통장에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부겸 총리는 전 국민이 같은 시기에 모두 힘들었다며 전 국민 지원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추경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장 로봇이 잘 활용될 곳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이겠죠.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감시하고 직접 천장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로봇이 도입되는 현장을 AI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바퀴가 달린 시공 로봇이 공사 현장을 움직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멈추자 로봇 상단에 달린 작업판이 천장을 향해 올라갑니다. 입력된 설계 도면을 따라 드릴이 이동하고 철근,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선 또 다른 로봇이 공사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센서와 자율주행 기술로 공사장 곳곳에 변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순찰 로봇입니다. 가스 등 오염 물질이 새거나 근로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를 파악해 관제센터에 전달하고 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앞으로는 용접과 조립, 페인트 등 작업 전반으로 역할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은 작업자가 없을 때도 자율의 형태로 업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방식과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로봇이 사람을 넘어서는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다음 달 우선적으로 화이자 접종을 받습니다. 재수생도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신청하면 8월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럼 3수생, 4수생 다 되겠죠. 그래서 백신을 일찍 맞기 위해 수능에 응시하겠다. 그러니까 가짜 수험생이 되겠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9월 1일 모의평가 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수능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N수생 모의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백신 희망 여부를 함께 조사합니다. 고3은 교육청이 접종 명단을 파악할 예정인데 고3과 N수생 모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각각 7월과 8월에 맞습니다. 문제는 가짜 수험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엔 백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20대를 중심으로 모의평가를 신청해서 백신을 맞아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응시료 12,000원을 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오남용할 상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다들 그만큼 백신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교육부는 모든 40대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8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굳이 모의평가를 신청하는 가짜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착순 배정이고 백신 종류도 아직 알 수 없어 모의평가 백신 접종 혜택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우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과거 침대나 베개 같은 침구류가 단잠을 위해 개발이 됐었다면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로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명 슬립테크, 길기범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숙면을 취하지 못해 병원을 찾은 환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한 달 전부터 일이 많아지기는 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뿐 아니라 수면 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수면장애 진단을 받는 환자는 7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스트레스, 노령화,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수면장애와 연관되기 때문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재발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꽤 늘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10명 중 4명만이 수면에 만족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잠을 더 효율적으로 자게 도와주는 슬립테크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남성이 몸을 뒤척이자 그래프가 급격히 움직입니다. 침대 옆에 놓인 장치가 몸의 움직임을,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호흡과 코골이 등을 녹음합니다. AI가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숙면을 취하도록 조명이나 음향을 조정합니다. 사용자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게 되면 이 가전들, 향기를 쐬어준다든지 빛을 가해준다든지
또 다른 업체가 개발한 침대는 좌우로 움직이며 미세한 진동을 줘 숙면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면증 환자분들은 심박 자체가 굉장히 빠른데 이제 인위적인 움직임이 사람이 유지가 되면 거기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애플, 구글 등 대기업들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슬립테크 시장에 뛰어든 상황. 숙면 유도음을 내는 헤어밴드부터 호흡에 맞춰 움직이는 로봇 베개까지 제품군이 다양해지며 세계 시장 규모는 5년 뒤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잤느냐가 아닌 얼마나 잘 잤느냐를 실현하는 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 17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고철 구매 담합 사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포상금은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액수입니다. 맑은 하늘이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져서 놀라셨죠. 대기가 불안정하면 소나기 구름이 이처럼 요란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오늘 곳곳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이처럼 작은 우산을 가방에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한 곳은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도 큰 데다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남부 산지를 따라서는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한낮에 27도 선에 머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주말에도 내륙을 따라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제주를 따라서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